자, 오늘 364쪽에 금융론 364쪽 부동산 금융론 보통 5문항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금융론은 내용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다른 수업보다는 훨씬 내용이 쉽기 때문에 이 금융론에서 나오는 거는 올해 전부 점수를 따야 됩니다. 이 부동산 금융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거, 그게 이제 부동산 금융이죠. 주로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리고자 하는 차입자는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들, 무주택 서민들하고 또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자들이죠.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이 공급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게 부동산 금융이고요. 이 부동산 금융은 주택 금융도 있고 토지 금융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부동산 금융 그러면 주택 금융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유통해 주는 것. 그게 부동산 금융이고요. 이 금융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좋은 영향들이 있겠죠. 그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 차입자들이 주택 구입이 용이해지니까요.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또 부동산 경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주관적에도 큰 도움이 되죠. 또 공급자인 건설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 공급도 확대되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을 통해서 나타나는 좋은 영향인데 이 금융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좋은 영향을 기능이라 하는 게 부동산 금융의 기능이고 3번에 있는 원칙은 금융기관이 이 차입자에게 원활하게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할 4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걸 금융의 원칙이라는데 이 원칙하고 기능이 다른 거니까 어떻게 구분하느냐. 금융의 4대 원칙을 기억합니다. 제목을. 금융의 4대 원칙을 기억하고 원칙이 아닌 게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다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금융기관이 원활하게 대출을 실행하려면 첫째는 자금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죠? 자금 확보. 또 두 번째는 대출 대상이 대부분 무주택 서민들이니까 금리를 책정할 때 장기저리로 대출금리를 책정해라. 이 장기저리의 대출금리 책정. 그리고 또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입자가 상환을 해오지 않으면 자금 조달이 어렵겠죠. 그죠? 상환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채권 보전이라고 합니다. 상환에 대한 보장. 다른 말로 바꾸면 채권 보전.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 일시불로 대출을 하고 장기간 분할 상환을 받아요. 그럼 대출을 일시불로 하고 분할해서 상환을 받으니까 목돈으로 빌려주고 푼돈으로 회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으니까 금융기관도 자금을 확보해야 되죠. 그 방법이 이제 차입자에게 대출해주고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저당권을 상부로 만들어서 그 저당권을 팔아서 자금을 확보합니다. 그걸 대출 채권 유동화 또는 저당 유동화라 그러는데요. 이 유동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조달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화는 금융위 수행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자, 유동화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유동화. 뭔가를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금융위 수행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금융의 4대 원칙, 자금 확보, 대출금리 책정, 채권 보전, 대출 채권 유동화. 그 제목 4가지를 기억하고 금융의 4원칙이 아닌 게 뭐라고?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원칙하고 기능을 구분하는 게 원칙 4가지 제목을 기억해놓고 원칙이 아닌 게 기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여기까지 별로 중요한 것도 없어. 자, 뒷페이지에 넘겨서 부동산 금융의 종류.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벨 그리고 부동산 금융은 크게 지분 금융, 그리고 부채 금융, 메자닌 금융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이 금융의 종류를 구분하는 게 2년에 한 문제꼴로 반드시 나와요. 작년에 물론 한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지만은 이게 올해 안 나온 거는 보장이 없어요.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고 작년에는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나왔지만은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금융원에서는 이 지분하고 같은 말이 지분 또는 주식 또는 정권 이게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참 쉽게 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식, 지분, 정권이 다 다른 개념인데 이 금융원은 그냥 동영어로 통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분하고 주식이 같은 말이니까요. 지분금융은 말 그대로 주식을 발행해서 이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 그걸 지분금융이라는 겁니다.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지분권을 팔아서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이게 지분금융인데 우리 11, 12월에 한번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주식 발행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 신디케이트라든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지분금융이고, 또 신디케이트 중에서도 소규모의 신디케이트가 이 조인트 벤처잖아요. 그죠? 그 조인트 벤처도 신디케이트 일종이니까 역시 지분금융이고, 또 기업에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죠. 역시 주식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입하는 펀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간접투자 펀드. 역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납부하는 거죠. 이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지분증권 또는 지분금융이라고 하는데요. 뭐 신디케이트라든가 조인트 벤처, 또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유무상 증자, 간접투자 펀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분금융에 해당하고, 부채금융은 부채라는 게 뭐야? 빚이죠, 빚. 그죠? 타인자본.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부채금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 빌릴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죠. 그리고 빌리는 돈만큼 부채를 끌어안는 거잖아요. 빚을 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고 타인 자본을 조달하면서 빚을 지는 것. 그러니까 부채를 끌어온다는 거다지. 이걸 이제 부채금융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당권 설정에서 자금을 용도하는 게 저당금융이죠. 그리고 신탁 정서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용도하는 신탁금융이라든가, 또 대표적으로 MBS나 ABS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채금융을 대표하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것도 있죠. 이것도 이제 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용도하는 거니까 대표적인 부채금융인데,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 이게 이제 부채금융이에요. 그 사례들을 꼭 구분하고 계셔야 되고, 매자닌 금융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매자닌 금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든가 주식 전환 사채,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매장금융을 대표하는 상품이 되는데,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신주 새로운 주식을 발행했다는 거죠. 그럼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 겁니다. 그게 뭐야? 지분금융이죠. 근데 그 주식을 인수하는 조건부로 다시 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또다시 확보하니까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하면 부채금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게 되고, 역시 주식 전환 사채도 마찬가지.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했으니까 지분금융인데, 그걸 다시 이제 사채로 전환하면서 또다시 자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부채금융의 성질을 다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지분금융, 부채금융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상품이 매장인 금융인데요. 이 사례를 가지고 지난해에 문제가 나온 게 다음 중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문제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금융이죠. 그리고 MBS, 뭐 MBTS라든가 MBTV, CMO, MBB 이런 것은 MBS를 대표하는 상품들이죠. MBS나 ABS는 대표적인 부채금융이고, 신디케이트라든가 리츠,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이런 게 대표적인 부채금융에 해당합니다. 그 사례를 가지고 꼭 구분을 해두고요. 그리고 직접금융이나 간접금융, 제도권 금융, 비제도권 금융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고 한 장 넘겨서 2절로 갑니다. 2절 이제 주택금융으로 가서 주택금융은 말 그대로 이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죠. 그죠? 이 주택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용서하는 차입자가 이제 무주택 서민들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자들이죠. 이 무주택 서민들이 대상이 되면은 서민들은 주택을 구입해서 많은 거야. 주택을 구입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민이 대상이 되는 자금 조달을 주택 소비금융, 소비금융이라고요. 건설업자가 대상이 되는 자금 조달을 주택 개발금융, 주택을 공급하는 거니까 개발해서 주택 개발금융이라는데, 이 무주택 서민들이 대상이 되는 주택 소비금융은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자기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하는 주택을 직접 담보로 제공하고, 그게 저당권 설정을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주택 소비금융을 저당대부, 그리고 건설업자가 대상이 되는 주택개발금융은 건축 자금을 건축 중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건축대부라고 하는데, 이 서민이 대상이 되는 저당대부하고 건설업자가 대상이 되는 건축대부가 특징이 워낙 다르니까요. 이 특징을 좀 구분해서 정리해둬야 되겠는데, 무주택 서민이 대상이 되는 자금 조달하는 차입 대상이 서민이기 때문이죠. 기간이 10년에서 30년까지 장기간 대출이 이루고 금리도 아주 낮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장기 저리로 자금이 조달되고, 대출도 주택 구입 자금을 일시불로 대출해 주잖아요. 일시불로 대출을 하고 상환은 10년에서 30년까지 나누어서 장기간 분할 상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당대부는 일시불 대출에 분할 상환이 원칙입니다.
근데 건설업자가 되셔야 되는 건축대부는 자금 조달 규모도 크고 또 공사 기간 내에 한시적으로 이제 대출을 시행하는데 이 자금 조달 규모가 크면서 위험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금리는 높게 적용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건축 중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거니까 기간은 건축 기간적으로 잡습니다. 그게. 그래서 단기 그리고 고리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고요. 대출을 일시불로 시행하지 않아요.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 단계별로 대출이 이루는 특징이 있죠. 단계별 대출이고요. 그리고 상한은 공사 종료 등에 분양대금에서 일시불로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저당대부는 일시불 대출의 분할 상환이 원칙이지만 건축대부는 단계별 대출, 대출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상환은 일시불로 상환이 이루어진다. 특징을 좀 구분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3절로 와서 저당 유동화제도 빨리빨리 따라와 지금 크게 중요한 거 없어요. 3절에 저당 유동화제도 저당 유동화 저당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 저당이라는 용어 앞에 주택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저당을 그냥 줄여서 저당 영어로는 모기지라고 하는데요. 모기지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T는 무음이니까 발음하시면 안 돼. 그래서 T를 빼고 읽으면 모가지죠, 모가지. 이제, 모기지, 모기지, 이렇게 있는데요. 모기지가 이제 주택의 저당권을 수취하고 자금을 융투한다는 뜻이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게 저당권을 수취하고, 자금을 융투하는 것. 이걸 모기지, 또는 저당, 또는 주택 저당이라고 하는 저당 유동화는, 유동화라는 말이 뭔가를 팔아서 자금을 확보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유동화라고 그러는데, 그럼 저당 유동화니까 말 그대로 저당권을 팔아서 자금을 융투한다 그런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무주택 서민들인 차입자가 대출을 받을 때 금융회를 가서 주택 구입자금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정하고 그게 저당권을 유치해주고 그 대가로 금융회로부터 일시불로 대출을 받고 장기간 분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융회의 차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일시불로 실행하고 상환은 분할해서 받는 말이야, 그지? 그럼 일시불로 대출을 내주고 분할해서 상환을 받으니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또 다른 차입자들에게 대출을 원활히 실행할 수 없겠지.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지금 금융기관은 무수히 많은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저당권이 있죠. 그죠? 뭐 7천만 원짜리 저당권이 있을 수도 있고 1억 2천짜리도 있고 3억 6천짜리도 있고 2억 4천짜리도 있고 별별 저당권이 다 있겠죠. 그 저당권을 모아서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저당권 묶음을 담보로 역시 금융기관도 대출을 받아요. 이렇게 저당권을 팔아서 자금을 융투한다는 거지. 그래서 저당 유동화가 되는데 이 유동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금융기관은 자금을 조달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금융의 4대 원칙 중에 대출, 채권, 유동화는 게 있었죠. 그죠? 이 대출, 채권, 유동화나 저당 유동화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동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금융의 자금을 조달할 길이 막히니까 이 저당 유동화는 금융이 수행되기 위한 필연적인 조건이죠. 그죠? 유동화. 뭔가를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 유동화라고 그러는데요. 저당권을 팔아서 자금을 확보한다. 그래서 저당 유동화라고. 이제 저당에는, 이번에 저당의 종류로 가면 전통적 저당, 정부 지원 저당, 건축대부 세 가지가 나왔을 건데, 건축대부는 우리가 좀 전에 저당대부하고 특징을 비교했죠. 저당대부는 일시불 대출에 분할 상환이지만, 건축대부는 단기 고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단계별 대출에 일시불로 상환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었죠. 이건 비교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일본의 전통적 저당 또는 재래식 저당이라고 하는데요. 전통 저당은 말 그대로 우리가 금융기관에 가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오잖아요. 그죠?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투하는 것. 이걸 전통적 저당 또는 재래적 저당이라는 거고. 정부 지원 저당은 차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채무를 불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차입자가 돈이 없어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다. 채무를 불행했을 때 이 차입자의 채무 불행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 이걸 정부 지원 저당. 정부가 차입자의 채무 불행을 대신 갚아준다는 겁니다. 이걸 정부 지원 저당 또는 정부 보증 프로그램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정리한 거는 중요한 게 다른 거 기억하려고 하지 마. 이 부동산 금융의 종류 중에 지분금융의 신디케이트라든가 리처, 조인트 벤처, 정자라든가 펀드 이런 게 지분금융을 대표하는 상품이고 부채금융은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채반응을 통해서 타인자본을 조달해 오는 건데 MBS라든가 ABS 그리고 저당금융, 신탁금융 이런 것이 대표적인 부채금융을 대표하는 상품이죠.
그 부채금융과 지분금융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 매자닌 금융의 신주, 인수금융 사채라든가 주식 전환 사채 이런 게 대표적인 매자닌 금융에 해당하는데 이 금융의 종류 세 가지를 사례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론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2년에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반드시 사례를 가지고 좀 구분을 해두고요. 자, 여기까지는 금융원에서 그냥 이 금융의 종류 정도만 기억하면 되지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자, 이제 시험 보면은 지금부터입니다. 372쪽 저당 상환 방법. 자, 금융원에서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범위예요. 지금부터는 모든 게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하는데 금융기관이 차입적에 대출해주고 받는 수익이라는 게 뭐냐면 이자죠, 그죠? 근데 그 이자가 이제 남은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이자를 계산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자율을 대출해줄 때 이자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자율 결정 원리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이 이자율을 결정할 때 차입자에게 대출해주는 금리를 명목금리, 명목이자율, 이 명목이자율이 바로 대출금리예요. 근데 이 명목금리는 차입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고 실제 받고 싶은 수익이 있죠. 그걸 이제 실질이자율, 실질금리라는데 만약에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실제 수익을 3%를 얻고 싶다고 가져보자요. 실제 3% 수익을 얻고 싶은데 대출을 3% 실행한다?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야. 왜냐? 대출 후에 만약에 인플레가 발생해버린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만큼 손실이 오는 거죠. 지금 대출하는 시점에서 인플레가 2% 정도 예상된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인플레가 2%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기관이 3% 수익을 얻고 싶은데 3%로 대출을 내줬어. 근데 나중에 대출에 인플레가 생겨서 화폐 가치가 2% 정도 하락을 해버리면 실제 금융기관이 얻는 수익은 1%밖에 안 되는 거지 3%가 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예상 인플레를 반영해가지고 금리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대출금리, 명목금리는 실제 금융기관이 받고 싶은 이자, 실제 수익에다가 인플레이션이 가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5%로 실행한단 말이야. 인플레를 반영해가지고. 근데 대출을 이렇게 5%로 실행해도 나중에 대출 후에 인플레가 발생해서 화폐 가치가 2% 정도 하락을 해버리면 금융기관의 실제 수익이 3%가 된다. 이런 뜻이 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명목이자율, 이 대출 이자율은 금융기관이 실제 차입자로부터 받고 싶은 실질금리, 실질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의 실제 수익, 실질금리는 명목이자율, 이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손실이니까 이걸 빼고 남는 게 금융기관의 실제 수익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출 금리에서 항상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손실 오는 거니까 이 대출해주는 대출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하고 남는 게 금융기관의 실제 수익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자를 결정할 때 이렇게 어떻게 이자율이 결정되는지 이걸 먼저 기억해 놓고 자, 이제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줄 때 금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금리 적용 방식. 금리를 정하는 방식은 첫째가 이제 고정금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변동금리가 있죠. 이 고정금리는, 고정이자율 제도는, 대출 시점에서 금리가 한번 책정이 되면은, 대출 후에 아무리 인플레가 발생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해도 금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기간 내내 금리가 고정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행했는데, 대출 후에 인플레가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버리면,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형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한 만큼 손실이 초래되는 거예요. 근데 차입자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싼 이자를 계속 주고 있는 셈이 되죠. 그래서 차입자가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금융기관이 이렇게 인플레가 발생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했는데 그 손실을 금융기관이 그대로 다 떠안고 갈 금융기관은 없죠. 어떻게든 이 손실을 차입자에게 증가를 시켜야 돼요. 차입자에게 증가를 시킨다. 그 방법이 이제 뭐냐. 나중에 대출 후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하는 거죠. 그죠? 대출 후 인플레가 발생하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한다. 그게 바로 변동금리입니다. 그럼 이제 변동금리를 위해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 후에 인플레가 발생할 때마다 금리를 변화시키겠죠. 그죠? 인상을 한단 말이야. 그럼 금융기관은 이제 금리를 인상해서 이자를 더 받으니까 손실이 전혀 없죠. 차입자에게 자기가 부담하는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손실을 뜨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변동금리는 대출자입니다. 차입자가 아니고 대출자를 인플레이션 위협에서 보호하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대출자가 인플레가 발생해서 화폐가치가 하락했을 때 그 손실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나온 융자 방법이 변동금리라고 합니다. 차입자가 아닌 대출자, 금융기관을 인플레이션 위험에서 보호하는 수단이 바로 변동금리고, 그리고 변동금리라는 말은 이제 대출 후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금리를 변화시킨다는 뜻이겠죠. 그죠? 금리가 변화된다는 건데, 어떻게 해서 금리가 변화되느냐? 자,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추가해서 금리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금리를 지표라고 하고, 지표. 그리고 이제 가상금리를 마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동금리는 지표인 기준금리와 마진인 가상금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금리, 지표로 사용되는 기준금리가 주로 어떤 게 사용되느냐? 가장 많이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게 양도성 예금증서금리입니다. 이 CD를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하는데, 이 양도성 예금증서금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한국은행 콜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픽스 금리도 기준금리로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이제 CD금리나 코픽스 금리가 기준금리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상금리는 대출 시점에서 차입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가상금리죠. 그러니까 신용을 평가해가지고 대출 시점에서 신용 등급에 따라서 뭐 기준금리에다가 추가로 이제 3%가 추가되는 사람도 있고 5%가 추가될 수 있고 뭐 6.8%가 추가될 수 있고 그렇겠죠.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게 이제 가상금리인데, 이 가상금리는 차입자의 신용에 따라서 이제 대출 시점에서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약정을 하잖아요. 당신의 신용등급이 지금 6등급이니까 기준금리에다가 뭐 4%를 추가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리를 산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출 시점에서 차입자하고 대출자 간의 약정이 이루어지면 대출 후에는 아무리 차입자의 신용 상태가 변하더라도 가상금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속 고정되어 있고 불변입니다. 가상금리는. 그런데 변동금리니까 금리가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가상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금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변하는데, 주로 이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는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변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변하고, 그리고 코픽스 금리는 6개월에서 12개월 주기로 한 번씩 변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인 이 CD금리나 코픽스 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되는 거지, 가상금리가 변해서 변동금리가 되는 게 아니다. 이 기준금리가 변하는 겁니다. 이게 변하는 거지 가상금리가 변하는 게 아니다. 이걸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코픽스 금리나 CD 금리 자체가 지금 변동 금리가 되는 게 아니고, 대출 금리는 요 기준금리에다가 뭐 가상까지를 합쳐야 금리가 책정되는 거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CD 금리나 코픽스 금리는 기준금리에 불과한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죠. 그러니까 1.75%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가상금리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죠? 차입자의 신용상태 따라서. 근데 이게 이제 분기당 한 번씩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조정하게 되죠. 물론 뭐 작년에 3, 4분기에 0.25% 인상돼가지고 0.5였어요. 지금은 현재 0.25% 인상돼서 1.75%가 적용되지만 1, 4분기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는 특이죠, 지금. 그죠? 경기가 워낙 안 좋았어. 그래서 기준금리는 지금 1, 4분기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그래서 이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변동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요. 자, 대출 시점에서 볼 때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중에 뭐가 금리가 더 높게 적용되느냐? 일반적으로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금리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요. 왜 고정금리가 대출 시점에서는 금리가 변동금리가 높게 책정되느냐? 이 고정금리는 한 번 금리를 책정하면은 대출 이후에는 인플레가 아무리 발생해도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출 시점에서 금리를 책정할 때 미리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정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만큼 금리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 시점에서 볼 때는 고정금리가 일반적으로는 변동금리가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대출이 실행된 후에요. 대출이 실행된 후에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해가지고 지금 차입자가 대출을 고정금리를 적용해가지고 연 4%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잖아요. 근데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해가지고 6%까지 이 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그럼 지금 시장금리가 차입자가 대출받은 금리보다 더 높게 적용되고 있죠.
그럼 시장에서는 지금 6%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차입자는 지금 싼 4% 이자를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이때는 4% 이자를 계속 주는 게 좋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대출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더 높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차입자는 기존 융자를 계속 유지해 가라 이 말입니다. 계속 4% 이자를 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시장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요. 지금 차입자가 대출을 4%로, 고정금리로 4% 대출을 받았잖아요. 근데 시장 금리가 계속 하락해가지고 2%까지 금리가 떨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럼 시장에서는 지금 2%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차입자는 지금 비싼 4% 이자를 주고 있죠? 4% 이자를 줄 이유가 없겠지. 그러니까 다른 금융기관에 가서 싼 2% 이자를 빌려서 비싼 4%를 조기 상환하고 미리 만기 전에 미리 변제를 하고 다시 융자를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시장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낮은 경우, 시장금리가 대출금리가 더 낮게 하락한 경우에는 차입자는 조기 상환을 하고 다시 융자를 받는 게 유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차입자의 조기 상환은 항상 시장금리가 대출금리가 더 낮을 때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변동금리를 조정한다는 말은 인플레가 발생할 때마다 금리를 인상한다. 즉, 이자율을 조정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금리를 계속 변화시켜서 이자율을 조정한다는 뜻인데, 이 이자율을 조정할 때, 이자율 조정 주기가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정 주기가 짧아야 좋습니다.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고요. 그리고 차입자 입장에서는 조정 주기가 길수록 좋다, 이 말이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대출 기간에서는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조정 횟수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상폭이 크지니까 유리할 것이고, 차입자는 이제 조정 주기가 길면 길수록 조정 횟수가 줄어들거든요. 조정 횟수가 줄어드니까 인상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차입자는 조정 주기가 길어야 유리한데, 왜 그런 거 하니까, 자, 이 변동금리를 정할 때는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금융기관이. 그지? 근데 금융기관이 그냥 무한대로 금리를 계속 인상해 간다면 차입자를 전혀 보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동금리를 정할 때는 이자율 상한하고 금리 조정 횟수를 약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대출 기간 중에 아무리 금리를 많이 인상하더라도 총 5회를 초과해서는 인상하지 못한다. 조정 횟수를 5회 이렇게 약정을 하고요. 또 한 번 인상할 때 0.5%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상한선도 설정을 한단 말이야. 그래야 차입자를 보호하겠죠. 그죠? 그럼 조정 횟수도 약정이 되어 있고 금리 상한도 약정이 되어 있다면, 자, 만약에 금융기관이 10년 상한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했단 말이야. 근데 5년에 한 번씩 금리를 조정한다. 5년에 조정 주기가 5년으로 이렇게 길어요. 그럼 총 2회밖에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거죠. 그죠? 2회 인상하면 한 번에 최대한 0.5% 인상하면 1%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조정 주기가 5년이 아니고 2년 정도로 짧다고 한번 가져봐. 2년에 한 번씩 금리를 조정한다.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금리 조정 주기가 2년으로 이렇게 짧아져요. 그럼 2년으로 이렇게 짧으면 총 금리를 몇 번 인상하는 거예요? 5배 인상할 수 있는 거죠. 5회 인상하면 한 번에 0.5%, 최대한 0.5%씩 인상하면 2.5%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출 기간에서는 조정 주기가 이렇게 2년으로 짧으면 조정 횟수가 많아지니까 금리 인상폭이 커지죠? 그러니까 유리할 것이고, 차입자는 조정 주기가 길어야만, 그지? 조정 횟수가 줄어들면서 인상폭이 제한되니까 유리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항상 이자를 조정할 때는 대출 기간에서는 조정 주기가 짧아야만 차입자에게 위험을 떠넘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좋고, 차입자는 조정 주기가 길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네 번째, 고정금리를 정할 때와 변동금리를 정할 때를 비교해보면, 고정금리는 한 번 금리가 책정되면 아무리 인플레가 발생해도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변동금리를 정하게 되면 인플레가 발생하면 수차례 금리를 인상할 수 있죠. 그럼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면 차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금리가 상승하는 만큼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자 부담이 가중될수록 돈을 못 갚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정금리를 정할 때보다는 변동금리를 정할 때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를 정할 때가 더 크다. 여기까지 해서 이 금리 조정 방식에서 차입자하고 대출자에게 누구에게 유불리가 생기는가,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 나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해에는 저거 나왔다, 그제? 부동산 금융의 종류를 구분한 게 나왔잖아요. 물론 저기 지문으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저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전체를 한 문제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주로 이제 답을 요구하면 볼 때는 이런 거예요.
대출 시점에서는 금리가 뭐가 더 높게 책정되느냐, 그리고 대출 후에 차입자는 언제 조기 상환하는 게 유리하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조기 상환은 시장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더 낮을 때 조기 상환하는 거지. 또 대출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더 높게 상승하는 경우는 차입자는 조기 상환을 하고 재융자를 받는 게 유리하다. 이런 뭐가 뜨는지도 모르고, 예, 언제 조기 상환을 해야 되고 언제 기존자를 유지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자율 조정 주기가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뭐가 더 유리한지. 대출자는 항상 조정 주기가 짧아야만요, 조정 횟수가 줄어들면서 인상폭이 크니까 유리한 겁니다. 추론 이제 답을 요구하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의 올해는 여기서 그냥 한 개 정도 답이 나옵니다. 자, 이 금리 조정 방식에 대해서 먼저 일단 정리를 해두고, 두 번째, 이제 376조 상환방법으로 하세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그러면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야 되죠. 원리금을 어떻게 상환하느냐. 그 원리금 상환 방법이 15가지가 넘는 상환 방법이 있어요. 엄청나게 여러 가지 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강의실이 흔들리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막 뛰어오니까. 상환 방법이 15가지 가까운 상환 방법이 있는데,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산만하겠죠. 걱정 하나도 안 했대요. 자, 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첫째가 이제 고정금리를 정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있고요. 고정금리 방식이 있고 또 변동금리 방식도 있고 기타 상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고정금리를 정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 376조 맞나? 376쪽부터. 자, 이 고정이자율을 정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원금 균등 상환, 그리고 두 번째가 원리금 균등 상환, 그리고 세 번째가 최정식 상환. 이 세 가지가 이제 고정금리를 정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변동금리를 정하는 방식이겠죠. 변동금리를 정하는 방식이 첫째가 가변 이자율 저당, 그리고 조정 이자율 저당, 세 번째 재협상 이자율 저당,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타 상환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부분 원리금 상환, 있고, 두 번째 이자 매월 상환, 이자만 매월 상환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계단식 상환, 그 네 번째 가격 수준 조정 저당, 그리고 다섯 번째 지분 참여 저당. 여기까지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만 해도 지금 그죠? 11가지가 나왔죠. 지금 3가지, 6개에다가 5개, 11가지죠. 이거 외에 또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풍선 저당하는 것도 있고요. 풍선 저당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무이자 저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매후 환대차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이거 외에 또 있습니다. 제가 다 안 적어줘서 팔이 아파서 못 적겠다, 이제.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거 자꾸 적어놓으니까. 실제 상환방법이 15가지 넘는 상환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한 5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요, 이 변동금리 방식이라든가 기타 상환 방식, 특히 기타 상환 방식 중에 가격 수준 조정이나 이런 것은 종종 지문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환 방법에서 나오는 거는 변동금리 방식이나 기타 상환 방법은 아예 그냥 시험에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시험은 이 고정금리를 정하는 방식, 원금균등하고 원리금균등, 최정식, 요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는 이 원금균등하고 원리금균등, 최정식을 비교한 내용이 2문제 나왔어요, 2문제. 서술형 문제로 1개 나오고, 계산 문제로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이 상환방법을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는 걸 알겠죠? 금융에서 그냥 가장 1순위로 문제가 나온 게 매년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안 나오면 금융은 문제가 아니겠죠, 그죠? 돈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원리금을 갚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고정금리를 정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원금균등 상환하고 원리금균등, 최정식, 요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초점이에요. 다른 거 이거는 제가 나중에 3, 4월이나 5, 6월, 뭐, 1년 중에 한 번을 얘기해 줍니다. 한 번을 얘기해 주는데, 지금은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다루지 않는 것까지 알려고 하지 마라, 그죠? 그제? 가르쳐준 것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런데, 안 가르쳐준 것까지 시험에 안 나올 것까지 연구하려고 하지 마요, 그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알고, 모든 걸 다 할 필요도 없고, 그죠? 100점 받을 필요도 없고, 몇 점 받으면 됩니까?
60점 받으면 안 되지. 65점이요? 그럼 민법 55점 나옵니까, 사모님? 참네. 개론을 80점 받고도 민법 37.5점 받아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더라. 진짜요? 개론을 80점 받으면 40점을 받으면 학기에 되죠? 그것도 민법을 가락받아 떨어지대. 한 개 차이로 가락받아가지고. 참,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중개법을 97.5점 받았어요. 한 개 틀려가지고. 중개사법을 90점, 2차 많은 사람인데, 중개사법을 90.5점 받았는데, 공법을 30.5점 받아가지고요. 가락으로 떨어졌어요. 우리 수강생입니다. 저희 학원 수강생. 그러니까 내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죠? 해마다 시험, 한 개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16명이에요. 16명.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내가 한 개 차이는 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유행이 처음 바뀌었잖아요. 28회 때까지 나오는 시험하고 29회는 유행이 달라진 거거든요. 시험 난이도가 높아진 게 아닙니다. 유행이 A에서 답을 요구하는 걸 B에서 답을 요구했단 말이야. 답을 요구하는 포인트를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50대 중반 넘어가는 분들 있잖아요. 유행 딱 바뀌는 순간 적응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심으로만 쭉 공부를 해온 거죠. 근데 패턴을 딱 바꾸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를 몰라. 답을 요구하는 포인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막 추풍할수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유행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유행에 적응하는 방법이 뭐냐? 상급 문제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6월 2일에 그걸 알려준다고 그랬지. 상급 문제를 버리고 중하급에 집중해서 점수를 따야 돼요. 그래야 70점 이상을 확보하는 겁니다. 근데 상급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한다? 55점을 넘길 수가 없어요. 올해 작년 유행처럼 이렇게 나오면. 그게 이제 적응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 그죠? 그게 이제 각 선생님들이 해야 될 숙제인데,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요런 거 그러니까 이제 볼 생각도 하지 말아요. 아예 그냥 버려버려야 돼요. 좀 효과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야. 다 자꾸 나오는 걸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어설프게 알아갖고는 더 오히려 틀리는 거고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원근균등, 원리균등, 최정식, 이걸 구분한 게 작년에 계산 문제를 한 게 스스로 하나 나왔는데요. 이 원근균등하고 원리균등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원근균등은 매기간 원금만 균등하게 일정에 상한다. 그런 뜻이고, 원리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데, 자, 원근균등은 원금은 매기간 어떻고 일정하게 상한이 되고, 이자는 점차 감소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만 일정한 거죠. 그림 구조가. 이렇게 보면. 매번 상환하는 금액 중에요. 요 위에 일정에 유지되는 거, 이게 뭐야? 원금이 되겠고, 아랫부분은 초기가 많고 후라서 점차 감소하고 있죠? 이 초기가 많고 후라서 감소하는 아랫부분이 이자예요. 그래서 원금만 이렇게 일정하게 균등하게 유지되니까 원금균등이고, 다만 이제 원금은 일정하지만 이자는 점차 감소해 가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원리금은 이자 때문에 후비로라서 점차 감소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전체 상환할 금액이 후비로라서 점점 감소해 간다. 그래서 체감식 상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감식 상환할 금액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왜 원금균등은 근데 원금은 이렇게 일정하고 이자만 점차 이렇게 감소해 가느냐?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원금은 일정한데 이자만 점차 감소하는 게 원금균등이고요. 원리금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원리금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이 일정해요. 똑같은 금액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변제합니다. 동일한 금액을 계속 똑같이 이렇게 변제해 가는데, 요 동일한 금액에는 원금하고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죠?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는데,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요. 위에 초기에 많고 후기로 와서 점점 감소하는 이 윗부분이 이자가 되고요. 그리고 아랫부분, 초기는 적다가 후기로 와서 점점 증가하는 아랫부분이 원금이에요. 그래서 원금은 후기로 갈수록 점차 증가해가고, 이자는 후기로 갈수록 점점 감소해서, 이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원리금은 일정하게 똑같이 균등하게 유지가 되죠. 그래서 매기간 상환할 금액이 균등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균등상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균등상환. 그리고 이제 최정식은 상환할 원리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환할 금액이 증가해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점정상환, 점진적으로 증가하려고 해서 점정상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출 초기에는 상환할 원리금이 아주 적다가요, 호기로 갈수록 상환할 원리금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해가는 거죠. 계속.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금리를 정할 때 고정금리를 정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원금은 그러면
왜 원금은 매기간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자는 후기로 갈수록 점점 감소하는 구조가 되느냐? 이 원금 균등은 매기간 상환할 원금을 계산할 때요. 원금은 자, 이 계산 구조를 모르면 안 돼요. 원금은 융자 받은 전체 금액, 융자 원금을 융자액을 그냥 상환 기간으로만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1억을 융자받고 10년 상환 조건인데 매년 상환한다고 가져가죠. 매년 상환 방법이다. 그러면 10번 상환하겠죠. 그럼 1억을 10년으로 나누면 되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10번 상환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지? 이렇게 융자받은 금액을 그냥 상환 기간으로만 나눠버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금액을 10번 딱 상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원금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융자 금액을 상환 금액만 나눠주면 되니까 매번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일정한 금액이 계속 변제가 되는 거예요. 원금은. 그런데 이자는 왜 초기에 많고 후기로 할수록 점차 이렇게 감소해가는 이런 구조가 되느냐. 항상 우리가 이자를 계산할 때는 남아있는 잔금이에요. 원금이 아니고 뭐? 잔금. 잔금의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번 원금을 조금씩 변제해가요. 잔금이라는 게 뭐야? 전체 융자받은 금액에서 상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금액을 잔금이라죠. 그럼 원금을 조금씩 상환한다면 잔금은 어떻게 돼?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잔금이 계속 후기로 갈수록 감소해가요. 후기로 갈수록 감소해가는데 금리가 어떻다? 고정금리를 좋아하는 거냐, 그지? 금리는 매번 고정돼 있거든요. 고정이자율이니까. 그러니까 연 5%면 5%, 뭐 4%면 4%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잔금이 계속 줄어들고 그게 고정금리를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니까 이자도 잔금 때문에 점차 감소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원리금은 이제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원리금. 이 원리금이라는 건 뭐야?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게 원리금 아닙니까? 이제 원금에다 이자를 합친 거죠. 근데 원금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이자는 점차 감소하니까 두 개를 합치니까 원금과 이자 합친 전체 그림이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지? 그래서 이제 원금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이자가 점차 감소해서 이자 때문에 전체 원리금도 점점 감소해가는 체감식 상환 방법이 바로 원금 균등이 되겠고요. 자, 원금 균등은 원금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자를 이렇게 계산한다.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주면 뭐가 돼? 원리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리금을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원리금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원리금은 일정한데 그 원리금 중에 이자는 점차 감소해가고 원금은 점점 증가해가죠. 왜 이런 구조가 되느냐? 자, 이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매번 상환할 원리금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똑같은 걸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갚아요. 그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원금도 있고 이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매번 상환할 원리금은 일정하잖아요. 그죠? 왜 원리금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느냐?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매번 상환할 원리금은 우리 지난주에 두 단원에서 합회의 시행하치 계산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 합회의 시행하치 계산에서 일정액을 융자받고 매기간 상환할 원리금을 구하는 계수가 뭐였어요? 저당상수였지. 그 저당상수 원리금을 어떻게 구하대? 내가 융자받은 금액에 저당상수만 곱해버리면 바로 원리금이 계산됐죠? 그 저당상수를 가지고 원리금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금을 계산할 때 그냥 융자받은 총 융자 원금에다가 저당상수만 곱해주면 바로 매번 상환할 원리금이 일정하게 계산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1억을 빌렸고 융자액이 1억인데요. 10년 상환 조건인데 연 12% 금리로 상환할 때 12%의 10년에 상환 저당상수가 얼마냐? 뭐 0.11이다. 그럼 1억 융자 받았는데 그게 0.1을 곱하면 1,100만 원씩 원리금이 계속 상환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당상수만 곱해주면 그냥 똑같은 금액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제가 되죠. 그런데 이 동일한 금액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원리금에는. 그죠? 원금도 있고 이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자는 초기에 많고 후기로 와서 점차 감소하는 이런 구조가 되느냐. 항상 우리가 이자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했느냐. 이자는 남아있는 잔금의 이자율을 곱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자를 항상 잔금의 이자를 곱하죠. 그런데 이 원리금 균등도 매번 원금을 조금씩 변제하고 있죠. 원금을 조금씩 변제해 가잖아. 그지? 그럼 원금이 변제되는 만큼 잔금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겠죠. 항상 원금이 변제되면 잔금은 항상 초기가 많고 후기로 와서 점차 감소하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근데 이자율이 어떻다? 고정돼 있잖아. 그죠? 고정금리를 좋아하는 방식이니까 이게 다 고정금리 방식이니까 이건 전부 다. 그러니까 금리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잔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자도 초기가 많고 후기로 할수록 당연히 감소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지? 잔금 때문에. 그런데 그 원금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초기가 적고 후기로 할수록 점차 증가하는 구조가 되느냐면 이 원금이라는 건 거죠.
전체 상환할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고 남는 게 원금이 되겠죠. 그렇겠죠?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고 남는 게 원금이야. 근데 원리금이 매번 갚아야 될 원리금이 딱 정해져 있죠. 똑같은 원리금을 계속 변제해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거기서 이 원리금이 이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인데 거기서 이자가 계속 줄어버리는 거야. 이자가 계속 감소해 간단 말이야. 그럼 이자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은 원금을 채워가면서 갚아야 되겠지. 그래서 원금은 초기에 적고 후기로 할수록 증가해 가야 이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원리금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겠네. 그죠? 이자가 준 만큼, 이자가 줄어들 만큼 원금을 채워가면서 갚지 않으면 동일한 원리금을 변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자는 점차 감소하지만 원금은 점점 증가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금 균등은 저당 상수를 가지고 원리금을 일단 계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투자에서 다 문제도 풀어봤어요. 작년 나온 문제가 저당 상수를 가지고 계산되는 원리금은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상환할 원리금이다. 원금 균등 방식은 저당 상수 가지고 원리금을 계산 안 했지. 원금은 융자받은 등을 상한계로 나눠서 계산했고 이자는 잔금의 이자를 곱해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보니까 원리금 계산됐잖아요. 그죠? 이런 거지. 이 원리금 균등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만 저당 상수 가지고 원리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은 저당 상수로 원리금을 먼저 딱 계산해 놓고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는데 그 중에 이자는 잔금의 이자를 곱하거든요. 이렇게 계산해서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버리면 매번 상환할 원금이 계산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이제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계산 문제가 푸는 방식이 역순이잖아요, 지금. 원금 균등은 원금 계산하고 이자 구해갖고 합쳐서 원리금을 계산해야 되고, 이건 거꾸로 원리금부터 저당상수 가지고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자를 구한다면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야 원금이 계산되는 거죠. 구조가 완전히 정반대 역순이잖아요, 구조가. 그죠? 이 계산 구조를 모르면 계산을 못해요. 최근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작년, 재작년 계속 계산 문제를 한 문제씩 냈고, 그 다음에 28, 29에 나왔고, 27에만 안 나왔다, 계산 문제가. 26회 또 나왔고요. 그러니까 계속 계산 문제도 내고, 서술형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그림 구조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서술형 문제 나오는 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림만 비교하면. 근데 계산 문제는 이 방식을 알지 못하면 모르니까, 계산 구조도 좀 이해를 해두고요. 그리고 최정식은 이제, 초기에는 상환할 금액이 적다가, 후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상환할 금액이 이렇게 증가하죠. 상환할 금액이 점점 증가해간다. 그래서 최정식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초기에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초기에는 상환할 금액이 적으니까요. 젊은 계층,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계층에게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장래에 안정적인 소득이 예상되는 젊은 신혼부부와 같은 계층에게는 아주 유리한 방식이죠. 그래서 소득이 좀 적을 때는 원리금도 상환할 원리금도 적다가 소득이 증가해가면 상환할 원리금도 점점 증가하니까 초기 상환 부담이 아주 줄어들 수 있죠. 다만 이 방법은 대출 초기에는 상환할 원리금이 워낙 적어요. 그죠? 초기에는 전체 상환할 원리금이 이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마이너스 상환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정식이요. 똑같이 1억을 융자받고 연 12% 금리를 정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상환기간이 10년이라면 1회차에 납부할 금액이 1억에다가 뭐 12% 같으면 12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죠? 1억에 연 금리가 12% 같으면 1200만 원 아닙니까? 이자만. 그죠? 근데 뭐 매월 상환 같으면 12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것도 120만 원, 이것도 120만 원이야, 1회차가. 근데 이거는 120만 원 아니고 50만 원도 안 나와요. 뭐 100만 원, 100만 원 같으면 이거는 40만 원도 안 나오고. 그 정도로 이게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원리금이 이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마이너스 상환을 해. 그러면 뭐 초기에는 그죠? 6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을 마이너스 상환을 하니까 대출 초기에는 이렇게 부의 상환, 음의 상환이죠. 부의 상환, 음의 상환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 최정식이고요. 이 방식은 주택 예정 보유기간이 짧아야 유리하고 길면 길수록 불리해지는데, 왜냐? 자, 차입자가 주택을 예정 보유했다는 기간이, 그죠? 요 정도로 짧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예정 보유기간이 이렇게 짧으면 그 예정 보유기간이 곧 상환기간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정 보유기간이 짧으면 후유로 가도 상환할 금액이 별로 안 크지? 근데 예정 보유기간이 이렇게 길어진다. 주택 예정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환기간도 그만큼 연장이 되기 때문에 후기로 갈수록 채무 불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상환할 금액이 집중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예정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채무 불행 가능성이 커지니까 불리하다는 거다. 그래서 예정 보유기간이 주택 예정 보유기간이 짧아야 유리하고요.
이거는 이제 후기에 상환할 금액이 집중돼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상환할 금액이 집중되면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고 또 금융기관도 대출 초기에는 원리금의 해소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죠? 금융기관 입장에서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위험이 높을수록 당연히 금리는 높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원금융이나 원리금 균등보다는 최정식이 가장 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라도 이자율은 높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게 최정식이다. 그래서 자,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해보자. 첫째, 대출 초기에 상환할 금액, 초기에 상환한 금액을 보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어느 게 초기에 가장 많은 금액을 변제합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을 보면 그림상으로 봐도 그죠? 초기에 가장 많은 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게 원금균등이 가장 많고 상환할 금액이 그 다음에 원리금균등, 최정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초기 상환할 금액은 원금균등이 가장 많습니다. 원금균등이 원리금균등보다 월등히 크고요. 그리고 최정식은 아주 적죠. 만약에 1억을 융자받아가지고요 10년간 상환을 한다. 10년간. 근데 연이율이 12%다. 연이율이 12%는 월이율은 몇 프로죠? 나누기 12 하면 1%네. 어이구, 씨. 1억을 융자받고 연 12%면 계산하기 쉬우라고 일부러 12% 했다. 6% 하면 계산을 못하니까 6% 하면 또 나누기 10 해갖고 0.5인데 월이율이 그죠? 그것도 계산이 안 되니까 내가 일부러 12% 해준 거다. 연이율이 12%고 1억을 융자받아가지고 매월 상환한다. 10년 상환 놓겠네. 그럼 몇 번 상환하는 겁니까? 그것도 안 되나? 10 곱하기 10이 하면 120개월이다. 그제? 그 매월 상환한다고 하고 1회차에 그죠? 120개월 상환하는데 1회차에 상환할 금액을 계산해보면 원금균등은 이자가 그지? 1억에다가 월 1%니까 연 12%면 월 1%죠? 1%면 얼마? 1억에 1%면 100만원이다. 100만원. 1회차 이자가 100만원이고 원금은 얼마나 나오냐? 1억 나누기 120 하면 되잖아. 그죠? 1억을 120으로 나누면 되잖아. 원금이 1억인데 상한기간이 120개월이니까 그러면 83만 3,333원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금은 1회부터 120까지 계속 83만 3,333원 상환하겠죠. 그리고 1회차 이자는 100만원이니까 1회차에 납부할 금액이 183만 3,333원이 나와요. 183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120개월의 연 12%에 해당하는 저당선수를 계산하면 저당선수가 0.11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융자액이 1억인데 0.011 나오겠구나. 0.11이 아니고요. 그렇겠네. 0.011이네. 그러면 이제 110만 원이 계산이 나옵니다. 이거 합치면, 곱해보면, 1억에다가 저당선수 곱하면 1회차에 납부할 원금과 이제 합이 110만 원. 요거는 아까 얼마? 183만 3,333원. 183만 원이고, 그럼 110만 원. 이거는 1회차에 납부할 금액 계산하면 한 40만 원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금균등이 183만 원인데 원리금균등은 110만 원밖에 안 되죠? 원금균등이 월등하게 많은 금액을 상환합니다. 원리금균등보다. 최정식은 제일 상환할 금액이 적다는 거 그림으로 봐도 알겠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원금균등이 원리금균등보다 월등히 상환할 금액이 큽니다. 그럼 초기에 상환할 금액이 많으면은 중간점 가가지고요. 중도 상환 시에 남아있는 잔금은 적게 남겠죠. 적은 금액을 사면 잔금이 많이 남고, 초기에 많은 금액을 변제하면 잔금이 적게 남죠? 그러면 잔금이 최고 많이 남는 게 최정식이 가장 많이 남겠죠. 그죠? 그리고 원금이 가장 초기에 많은 금액을 변제했으니까 잔금은 가장 적게 남겠죠. 그죠? 그래서 잔금은 최정식이 가장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원리금은 원금이 가장 잔금이 적게 남겠죠. 그리고 세 번째, 대출 기간 동안에, 대출 전 기간 동안에, 그죠? 상환하는 누적 원리금을 한번 계산해 본다. 대출 전 기간 동안에 상환하는 누적 원리금 또는 뭐 총 이자 납부액. 이자 납부액이 클수록 누적 원리금도 많아지는 거니까. 총 이자 납부액 또는 누적 원리금은 뭐가 제일 클 수밖에 없느냐? 최정식이 금리가 다른 방식보다 높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은 만큼 이자가 많겠죠. 그러니까 총 납부액도 당연히 최정식도 이자를 많이 납부하는 건 누적 원리금도 가장 크겠죠. 그래서 최정식이 누적 원리금은 가장 많습니다. 총 이자 납부액도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원금균등하고 원리금균등은 원래는 그죠? 융자 촉구이 똑같다면 똑같아야 되겠지. 똑같아야 되는데 대출 기간 동안에 총 상환 금액은 두 개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요거는 초기에는 초기에 많이 변제하고 갈수록 줄어들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금을 변제하죠.
그러니까 정지환돈 상환할 금액은 같아야 되는데, 이제 원리형 균등 방식은 저당상수를 가지고 원리형을 계산하지 않습니까요? 나중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저당상수를 보면은 저당상수가 소수점 6째짜리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점 2째짜리 이후 그 저당상수 수치 때문에요. 원리형 균등의 이자가 약간 많아져요. 그래서 전체 대출 기간 동안에 상환하는 총 원리금, 누적 원리금은 원리형 균등이 원금보다 약간 많습니다. 약간. 계산을 해보면은 1억 융자 받아지고 120개월 동안 상환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인데도 저당상수 끝자리 때문에 한 16,500원 정도 많습니다. 16,500원. 10년 동안 총 상환할 금액이. 그래도 하여튼 16,500원 많잖아, 원리형 균등이죠? 이 원리형 균등이 총 이자 납부액이 조금 더 커요. 근데 최근에 이걸 지금 계속 27회부터 내고 있는 문제를, 그러니까 전체 대출기간 상환하는 누적 원리금.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총 이자 납부액이 큰 순서는 최정期가장 크고, 그 다음에 원리형 균등이고, 원금 균등이 총 납부할 금액은 가장 적어요. 요게 아주 중요 포인트로 계속 지금 출제하고 있어.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한 게 서술형 문제로 나오면 별로 어려운 건 없거든요. 별로 어려운 게 없고, 그림 구조만 기억하면 서술형 문제로 나온 건 다 해결이 가능한데, 계산 문제를 지금 계속 내고 있을까요? 26, 7, 8, 9, 4년 동안에 3문제를 냈네. 27회만 안 나오고, 26회, 8회, 9회 계속 냈는데, 작년에는요, 원래 우리 계산 문제 나올 때, 원금 균등은 1회차든 3회차든 10년 상환 조건인데 120개월이다. 그러면 118회든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원금 균등은 아주 쉬워요. 몇 회든 상관없이 다 계산이 가능한데, 원리형 균등은 꼭 상환할 금액을 구할 때 1회차에 납부할 원금 금액 이걸 구하라. 1회차만 계산이 좀 쉽고 2회부터는 상당히 어려워요, 계산이. 근데 작년에는 허를 딱 찔렸어요. 물론 작년에 원리형 균등 방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회차에 납부할 원금 금액을 계산한 걸 낼 줄 알았는데요. 작년에는 2회차에 납부할 원금 금액, 2회차에 납부할 원금 금액을 구하고 또 3회차에 납부할 이자를 구하라.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한꺼번에 낸 겁니다. 원리형 균등 방식에서. 근데 이거는 실제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최소한 3분 내에도 아마 답이 안 나올 겁니다. 3분 내에도. 1회차부터 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2회차에 원금 계산해가지고 또 거기서 잔금 계산해가지고 이자 계산 구하고 그리고 또 3회차 이자 계산해내고 두 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가 두 문제를 한꺼번에 냈으니까. 작년에 나온 계산 문제 중에서는 이 원리형 균등에서 상환할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 가장 어려운 계산 문제죠. 난이도 최상급 문제가 바로 원리형 균등 방식에서 출제된 겁니다.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1회차에 상환할 원금을 구하라. 풀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1분 안에 당연히 답이 나오는데 2회차, 3회차는 손을 댈 수는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1분 안에 죽어도 못 풀어요. 3분 안에도 못 풉니다. 2회차, 3회차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오늘 제가 원금균등하고 원리형 균등에 1회차에 납부할 금액 계산까지 해줄 테니까요. 요거는 2회차, 3회차가 나온다. 그냥 사용하라. 무조건 그냥 패스. 이거는 1회차가 아니라 110회차가 나도 풀어야 돼요. 풀 수 있어요. 한번 이제 풀어보자 말이에요. 거기 그 379페이지인가? 어딘가 가면은 계산 문제 나와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길잡이 문제가 5문제인가? 6문제인가? 몇 문제 나와 있죠? 몇 번까지 있노? 5번까지 계산 문제인데, 5번까지. 그 5번 문제가 작년에 나온 문제거든요. 그거는 쳐다보지 마라. 아예. 제가 나중에 3, 4월 단계에 가서 풀어드립니다. 당연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안 풀어드리겠습니까? 당연히 풀어드리는데, 지금은 그거는 구경도 할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1번부터 한번 보자.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니까, 1번에 어떤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2,400만 원을 융자를 받고, 연 5% 고정금리로 10년간 매월 상환방포로 상환하기로 했다. 근데 원금균등 상환방포인 경우에 1회차에 납부할 원금과 이자의 합은 얼마냐 그랬어요. 그죠? 그럼 2,400만 원을 융자받고 연금리가 5%. 그리고 10년 상환종포인데 매년이 아니고 매월 상환한다 그랬죠? 그럼 매월이면 몇 개월? 120개월. 그게 적어야 되는 거야. 120개월. 120개월 상환하는데 1회차에 납부할 원금하고 이자의 합을 구하라. 자, 봐. 원금은 일단 원금은 융자받은 금액을 상환기간하고 나눠보면 되잖아. 그죠? 그럼 융자 얼마? 2,400만 원 받았고요. 그리고 상환기간은 120으로 나눠야죠. 이걸 10으로 나누면 안 되고 매월이라고 그랬으니까 월로 바꾸고 120개월로 나눠야죠. 그럼 1회부터 120개월째까지 이거 나누면 20만 원이죠. 그죠?
원금은 이렇게 한 번 계산하면 1회차부터 120개월까지 계속 똑같이 20만원씩 변제하는 거다, 그지? 그러면 1회차도 20만원, 18회차도 20만원, 37도 20만원, 99회도 20만원, 114회도 20만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잔금은 이자는 남아있는 잔금에다가 이자를 곱해야 돼, 그죠? 근데 1회차 그러면 원금을 한 푼도 안 갚았지? 한 번도 안 갚았으니까 융자받은 금액이 전부 잔금으로 다 남았죠? 그럼 융자를 얼마 받았노? 2,400만 받았으니까 2,400만원이 전부 잔금으로 다 남아있어, 그죠? 거기다가 연이율이 몇 프로? 5%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연이율인데 지금 매월 상환이잖아요, 그죠? 내년 상환 같으면 이것만 그냥 곱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120만원이 되겠지만 이게 매월 상환이니까 이율도 1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2,400만원 곱하기 5%하면 얼마고 120만원 나누기 12 하면 1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회차에는 원금 20만원, 이자 10만원 합쳐서 30만원 상환이 됐다, 이 말이야. 원금 20만원하고 이자 10만원이니까. 원리금이 30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는 원금균등 모형에서 1회차에 납부할 원금하고 이자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거. 원금과 이자 합을 구하라. 그리고 2번 문제는 이제 원리금균등 방식이야. 원리금균등 방식은, 요 원금을 계산한 것밖에 안 나와요. 자, 2번은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3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상환조건으로 연이율이 7%, 연 7% 금리로 20년 상환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매년 상환한다. 매년. 그럼 20원 상환한다는 뜻이다, 그죠? 매년이니까. 매월이면 240개월이 되지만 매년이니까 20원 상환하는데 1회차에 납부할 원금이 얼마인가 그랬어, 1회차에. 근데 상환법은 원리금균등 상환이다. 근데 원리금균등 상환은 원리금을 구할 때 저당상수를 못 구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단서에 저당상수가 나와있죠. 저당상수가 0.094393이다 그랬어요. 이 소수점 6자를 가져가는 이제 저당상수가. 그냥 0.09 하면 될 건데 0.09439. 아이고 미친놈들. 그럼 자 이제 원리금균등은 먼저 원리금을 구해놓고 거기서 이제 이자를 계산해가지고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버리면 원금이 되는 거죠? 자, 원리금은 융자에게 저당수 곱하는데 융자 얼마 받았어요? 3억을 융자받아. 또 10억이 아니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3억을 대출받아야 돼. 그러니까 대출받은 거면 3억이다 10억이 아니고. 그럼 3억에 저당수 곱해주면 되니까 이거 곱하면 2,831만 7,900원. 그지? 빨리 이런 거는 0.1초 만에 암산을 딱 해야지. 그죠? 바로 계산됐잖아요. 어제 밤새 가면서 외웠다네. 그럼 이제 1회부터 외워와야 될 거 아닙니까? 1회부터 이제 다 외우고 있어요. 내가 이게 매년 이걸 몇 번 풀어줬겠습니까? 지금까지 20년 동안 1년에 몇 번씩 풀어줬는데 20년 동안. 근데 아직도 이거 못 외우겠습니까? 당연히 외우지. 매년 책도 써야 되는데, 그치? 1년에 2,830원, 7,900원씩을 수분은 갚는 거죠. 근데 요 금액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원금을 걸어놨으니까 이자를 계산해가지고 요 금액에서 이자 빼버리면 원금이 되는 거지. 근데 이자는 항상 남은 잔금의 이자를 곱해요. 1회차에는 융자받은 돈이 원금을 하나도 상환 안 했으니까 잔금으로 그대로 다 남았어. 항상 1회차는 융자 금액 전체가 잔금이 되는 겁니다. 그지? 그럼 3억이 잔금으로 다 남았고, 연이율이 7%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이건 매년 상환, 그냥 연이율 그대로 곱하면 되죠. 그럼 1회차에 납부할 이자 금액만 2,100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이 요 금액인데, 거기서 이자만 2,100을 찾아가고, 그러니까 원금은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731만 7,9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회차 납부할 원금이 731만 7,900원이고요. 여기 이제 1회차가 여기 계산됐잖아요? 그럼 2회차는 봐봐. 2회차는 이제 원리금은 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정해진데 원금을 1회차 요만큼 갚았지? 그럼 요 금액에서 이걸 빼고 나는 게 뭐야? 잔금이지. 잔금이잖아. 아니, 3억에서. 요 금액이 아니고 3억에서. 전체 인건을 3억 받았죠. 3억에서 1회차의 원금을 요만큼 갚았죠? 1회차의 원금을. 그럼 요거 빼버리면 그게 잔금이죠. 그게 이율 곱하는 거야. 그럼 이자가 나오죠? 그럼 이제, 갚을 원리금은 여기 정해지죠? 여기서도 이자를 뺀 게 뭐야? 2회차의 원금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2회차의 원금이 또 얼마 나왔어? 그럼 요 금액하고 요 두 개를 합친 게 두 번 상환한 금액이죠? 그럼 그 두 개 합친 걸 3억에서 빼는 거야. 그러면 3회차의 잔금이 되죠? 그 잔금의 이자를 곱해. 그러면 이자가 계산됐죠? 그 이자를 또 어떻게? 요 원리금에서 또 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3회차에 갚을 원금이 되겠죠? 구조가 복잡하다니까. 그러니까 2회차, 3회차 구하라. 니나 해라, 개새끼 해야지. 이걸 어떻게 풀어? 못 푸는 거예요, 2회차, 3회차는. 이거는 1회만 풀 수 있습니다. 2회차, 3회차는 풀려고 하는 순간 재수예요.
절대 이거는 3분 안에 답이 안 나와요. 얘를 풀어보면 알아요. 집에 가서 한번 더듬더듬 풀어봐라. 그게 5분 문제가 작년 문제인데 2회차하고 3회차 계산한 문제를 냈잖아요. 작년에, 그죠? 2회차, 3회차. 2회차에 상환을 본 건가? 3회차에 납부할 이자를 계산을 했잖아, 그죠? 그죠? 아주 독한 놈이 낸 거죠. 이게 어느 놈인지, 그죠? 아마 지금 벌써 죽었지 싶은데. 욕을 먹어갖고. 이런 건 풀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 28회에 나온 거는 또 원금윤노인데, 원래 원금윤노 1회밖에 안 나왔어요. 1회밖에 안 나오다가, 26회 때, 그죠? 처음으로 26회 때, 2회차에 납부할 원가 이제 합을 구하라. 2회차가 26회 때 한번 나왔거든. 그리고 27회도 안 나오고, 한 해 쉬고, 28회 때 이제, 재작년에, 9회차에 납부할 원가 이제 합하고 13회차에 납부할 이자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두 문자를 한 개 된 거지. 거기 이제 4번 문제 봐. 4번. 이거는 충분히 원금윤노는 9회차 아니라 뭐 몇 회차라도 풀 수 있다니까. 원금윤노는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한번 풀어보자. 이 4번 문제가 이제 28회 기출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를 보고 뭐 물음에 답하라. 융자 얼마 받았노? 5억 받았죠. 5억을 받았는데 금리는 연 5% 금리를 정했다죠. 5% 금리를 정하기로 하고 상한방법은 원금균등 상한이고요. 몇 년 상한? 20년 상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원금부터 일단 계산해. 원금은 뭐 1회차든 9회차든 뭐 10회차든 간에, 그죠? 뭐 20회차든 간에 무조건 융자액을 상한기로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융자 얼마? 5억 받고 상한기간은 몇 년? 20년인데 매년 상하니까 20년으로 나누면 되죠. 그 원금은 2,500만이 계산됐지. 요 2,500만 원은 1회부터 20회까지, 1회에서 20회까지 계속 2,500만 원씩 원금을 변제하는 거죠. 그럼 9회차도 원금은 2,500, 1회차도 2,500, 20회차도 2,500입니다. 그럼 일단 9회차에 납부할 원금은 2,500이 계산이 나와서 있어. 근데 이제 이자를 계산해가지고, 이자를 합쳐주면 되죠, 여기에. 근데 이자는 잔금의 이자를 곱하는데, 그죠? 9회차 그랬다. 9회차에 납부할 금액 그랬으니까 몇 회 갚은 거야? 8번을 갚은 거지. 9회차에 9번째 이제 납부할 거니까 그동안에 8번 갚았다 이 말이잖아요. 참네. 9회차를 갚는데 무슨 9번을 갚았습니까? 그럼 8회를 갚았죠. 그럼 한 번에 2,500개 갚죠, 원금을. 근데 여기서 8번을 갚았단 말이야. 그러면 상환한 금액이 얼마? 2억을 상환한 거야. 그럼 총 융자를 5억 받았는데 거기서 2억 상환했죠. 그럼 잔금 얼마 남았노? 3억 남았어, 그지? 요렇게 이제 잔금을 3억 계산해야 되고 9회 같으면 총 20원 갚는 거죠? 그럼 9회부터 20원까지 몇 번 남아서 갚을게? 이거 어떻게 11번입니까? 12번이지, 젠장. 9, 10, 11, 12, 13, 14 해갖고 15까지 따져봐라. 진짜 20에서 9를 빼면 안 되는 거고 8을 빼야지. 갚은 게 8번 갚았으니까. 9회차 그러면 9번째 이제 갚는 거니까 8번을 갚았잖아요. 그럼 12번 갚을 게 남았잖아. 참네. 진짜 희한하네. 그다음 20에 9 빼면 큰일 나요. 상환한 게 8번이니까 8을 빼야지, 그죠? 그럼 12번 갚을 게 남았지? 그럼 12번 갚을 게 남았으니까 한 번에 얼마 갚는 원금을? 2,500씩 갚는데 12번 남았잖아요. 그럼 2,500에다 12를 곱해도 3억 나오죠, 잔금이. 그래서 8번 갚았으니까 8번 곱하면 2억 갚았으니까 5억에서 2억 갚았으면 또 잔금이 3억 나오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을 곱해도 되고 상환한 기간을 곱해도 되는 거죠. 그럼 잔금 계산됐지. 근데 연 이율 얼마? 5% 그랬잖아, 그죠? 그럼 요거 구하면 이자가 얼마고? 1,500만 원이지. 그러니까 9회차에는 원금은 1회부터 뭐 몇 회든 간에 항상 2,500이니까 원금은 2,500에다가 이자 1,500 합쳐서 얼마? 4,400 한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3회차에 납부할 이자를 구하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원금하고 이제 합이 아니고 이자만 구하라. 13회차에 이자를 구하라 그랬는데 14회차 같으면 몇 번 갚았어? 12번을 갚았단 말이야. 12번 갚았으니까 2,500을 12번 갚으면 곱하면 3억을 갚은 거죠. 그럼 잔금이 2억 남았잖아, 그지? 잔금이 2억 남았고 그 2억에다가 이율이 5%잖아, 그지? 5% 곱하니까 1,0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14회차에 납부할 이자는 1,000만원이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원금은 아주 쉬워요. 원금은 융자액을 상한기로만 나누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원금을 변제하는 거잖아. 밑에 된 거네. 그 원금은 딱 한 번 계산하면 그냥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자는 요거만 계산하면 되잖아. 잔금. 남은 잔금이 얼마 남았는가 계산하면 되는데, 그죠? 만약에 18회에 납부할 이자가 얼마냐? 그러면 20원 갚는데 18회니까 몇 번 남았어요? 3번 남았잖아요. 18회차 그러면 17번을 갚은 거란 말이야. 수금을 해서, 그죠? 매년 상하니까 20이니까 20수금인데 18회 그러면 17번까지 상환했지? 그럼 3번 남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한 번에 2,500 갚는데 2,500만 원 3번이면 7,500 남은 거죠? 그 7,500에 5%만큼 이자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잔금만 그냥 계산해서 이자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근근은 몇 회든 간에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몇 회든 아주 쉽게 계산이 되는데, 원리근은 1회차만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그죠? 아, 이거 한 문제 주는구나 하고 풀 수 있어요. 1회차는 연습하면 충분히 푼다. 근데 2회부터는 아예 풀 생각을 하는 순간 내년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중에 이제 연습을 하다가, 한 번 올해 이제 처음으로 작년에 2회차도 나오고 3회차도 물론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또 반영돼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올해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일단 올해 나오면 1회차가 나올 거라고 보고 1회차만 연습을 해요. 2회부터 계산한 거 나와라. 니네 해라 그래야 돼. 하지 말고 원근근능만 좀 이렇게 요령을 알아놓고요. 1회차에 원리근능에서는 1회차에 원근금액 구하는 거는 요령을 알아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요 정도 수준 같으면 원근근능은 몇 회든지 나와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연습하면. 근데 원리근능은 1회차까지는 여러분이 연습하면 또 충분히 푸는 거다. 저당소를 주니까. 이자만 그냥 1회차는 융자액이 잔금으로 다 남았으니까 이율 곱해주면 되니까요.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니까 연습을 해가지고 풀도록 하고. 이 상한방법은 그냥 서술형 문제는 그 정도로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2개 나왔으니까 올해는 계산 문제는 안 나오고 서술형으로 1개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다가 뭐 대비책을 세워보자. 서술형 문제는 요 그림 구조를 머릿속에 딱 상기하고 있으면 그림만 시험지에 딱 여러분이 그리죠, 이렇게. 그럼 그림을 봐가면서 지문 읽으면 틀릴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머릿속에 잘 연상해놔야 돼요. 세 가지를 비교한 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사원 방식이 있고, 5절에 한국주택금융공사부터 좀 시작합시다. 쓰겠습니다.